하든지.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수업을 하느라고 뭘 배우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냐면요, 17세기에 동아시아의 문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던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얘 좀 어디로 딴 데로 보낼 수 없나? 전선이 없네. 네,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그 각각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 두 차례 전쟁을 겪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의 경우에는 북로 남웨이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환관이 날뛰고 이갑제가 해체되는 등의 사회 혼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명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죠? 고성법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명나라의 국력을 잠시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개혁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면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명의 국력은 나날이 약화되어가던 중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조선의 경우에는 16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사림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서인과 동인, 남인과 북인식으로 붕당 간의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한편 농민의 몰락 현상이 조선에서 심화되면서 이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기 어려웠고 군대에 가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의 경우에는 국방력이 약화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200년 가까이 조선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가마쿠라 막부 지나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 말로 가게 되면서 지방을 다스리는 무사들의 세력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방의 무사 세력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화되자 각각의 지방을 통치하는 다이묘들이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생고쿠 시대,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전국 시대의 경우에는 일본의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판매하면서 통일이 촉진되었어요. 그죠?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총을 잘 써서 일본을 거의 다 통일했을 때 측근의 배신으로 사망을 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의 생고쿠 시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고쿠 시대의 통일이란 과거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 중국을 통일하고 전체를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통치체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국 각지를 다스리고 있는 다이묘들에게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낸 형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전히 각각의 지방은 다이묘들에 의해서 다스리고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생고쿠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죠? 무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사회 질서를 강화시킴으로써 일본 사회를 안정시켜가던 중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후에 전개된 임진왜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분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내가 분필을 안 챙겨왔네. 분필 홀더가 이거 2개밖에 없나요? 예. 이거 할 수 없지 뭐.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왜 조선을 침략하였느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영토의 확장, 무역의 확대, 그리고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역의 확대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도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조선의 건국연도 1392년이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게 14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아메리카에 도착하였던 유럽인들 이후에 전 세계에 새롭게 개척된 항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유럽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 활동을 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무역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 나아가서 중국까지 진출함으로써 무역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물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명예욕, 과시욕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영토를 지배함으로써 더 큰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무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사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따르는 주군 또는 쇼군에게 왜 충성을 하나요? 자기와 주종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왜 무사들은 가신으로서 충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 주군이 가신에게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기 때문에 땅을, 영토를, 토지를 주기 때문에 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자신에게 충성과 봉사를 맹세한 이 밑에 있는 무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들에게 무엇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새로운 영토를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생고쿠 시대라서 일본 내에서 다른 다이묘랑 싸워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무아들에게 땅을 나눠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되었다잖아, 그지? 따라서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새로운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추가적인 새로운 영토가 필요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의 경우에는 센고쿠 시대였어.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때? 센고쿠 시대가 통일이 됐어요. 그죠? 그 많은 무사들이 필요가 없어. 그지? 걔네들을 오히려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많이 발생할 뿐이에요. 그죠? 또 얘네들에게 제대로 토지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만을 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한 모든 다이묘들이 자신에게 충성과 항복을 맹세했는데 과연 그게 진심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몰래 힘을 키워서 또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지?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자신의 일본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남아도는 무사들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임진왜란은 이겨도 좋은 전쟁이고 져도 좋은 전쟁이에요. 이기면 그렇죠. 일본 내에 남아도는 무사를 너네 조선 땅 가서 살아? 라고 내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지면 싫은 덕분에 그저 일본 내에 남아도는 무사와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자신에게 감히 덤빌 세력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겨도 좋은 전쟁, 져도 좋은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너네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해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세웠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정명향도 또는 정명가도입니다. 정명,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가도, 길을 빌려달라. 향도, 길을 비켜달라 라는 말을 조선에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라 우호적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이 이런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전쟁에 필요한 명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상대로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자 일본군 16만 명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렇게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일본군은 어디로 침략을 시작을 하였나요? 가장 먼저 침략을 시작한 거 어디였을까? 조선 땅 중에 어디였을까요?
전라도? 자,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 부산이죠, 그죠? 그래서 네,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군의 경우에는 조선이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동안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전쟁의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일본군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군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바로 조총이었어요. 그죠? 자, 이런 어떤 풍부한 전투의 경험과 조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은 조선에 침략하게 되었을 때 싸울 때마다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 연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일본군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한성까지 진격을 하고 이후에 평양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분필로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평양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산에서 시작을 한 일본군의 침략은 한성 그리고 평양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 정도 걸렸을까?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네, 한 15일, 20일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당시 조선의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20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5일, 20일 정도 걸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죠. 조선군의 저항이 별 의미가 없었다. 물론 열심히 싸웠어요. 용감하게 싸우고 충주에서 뭐 신립장군 같은 사람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됐습니다만은 일본군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당해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식간에 한성 그리고 평양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어디까지 피난을 가느냐? 서울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그렇죠. 의주까지 선조의 경우에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의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의주까지 어이구 깜짝이야. 맨손으로 하시죠. 나 맨손으로 쓰면은 불편하고 또 안 그래도 못 쓰는 것이 더 못 써져가지고 좀 그런데 그렇다. 맨손으로 할까? 잘 쓰시는. 네,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조가 여기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여차하면 그렇죠. 여차하면 명나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명나라의 수도 어디였나요?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죠? 명의 수도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조의 경우에는 이 일본군의 침략을 조선만의 힘으로 막아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나라에게 도와줄 군대에 원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의 경우는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의 국력은 나날이 어떻게 되어가던 중이었나요? 쇠퇴하던 중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은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조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답변을 보냈느냐? 파이팅! 너네는 할 수 있어.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잘 싸워봐. 같은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보내고 조선군의 원군을 파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동안 일본군의 경우에는 평양을 넘어서 계속해서 조선의 북쪽으로 진격을 하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나마 조선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순신이 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느냐? 자, 일본군의 원래 전쟁 계획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전쟁을 할 때 뭐가 필요하지? 보급이 필요해요. 무기와 식량을 계속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육군은 부산에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서울을 향해서 그리고 조선을 점차 북쪽으로 점령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수군이 배로 그렇죠. 막는 게 아니라 일본의 수군이 배로 이 육군이 필요한 물자를 무기와 식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본 수군이 육군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와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때 무기와 식량을 구하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진격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 일본군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존재가 바로 이 의병의 존재입니다. 의병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지? 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의병이라는 존재죠.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존재였어요. 왜냐면 생고쿠 시대 때 다이묘와 다이묘의 싸움은 어떤 식이었느냐? 이쪽 다이묘가 저쪽 다이묘를 공격했어. 그래서 그 다이묘의 성을 점령했어. 그래서 그 다이묘가 자기 땅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럼 그걸로 싸우면 끝이야. 어차피 이 다이묘의 지배를 받으나 저 다이묘의 지배를 받으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다이묘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걸로 전쟁이 끝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선조가 한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걸로 전쟁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조선의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군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고요. 특히 의병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디를 지켜낼 수 있었느냐? 그렇죠. 바로 이 전라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군의 경우에는 수군으로 해군을 통해서 식량과 무기를 제때 보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는 어디? 전라도 곡창지대를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 조선의 김심이라든지 곽재우 같은 이런 의병장들의 활약에 의해서 일본군들이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해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을 조선이 계속해서 갖게 됨으로써 전쟁을 길게 이어나갈 수 있는 식량을 조선 측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본 측은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 전까지 이 조선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갈까요? 자, 그러다가 알다시피 결국 명나라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참전을 했느냐?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 내세웠던 이유, 명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조공국을 보호하여 중화질서를 유지한다라는 멋진 이유였습니다. 조선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다. 어찌 부모가 자식이 공경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게다가 일본은 정명향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길을 비켜달라라는 이런 못된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어서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임을 바로잡고,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이러한 국제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멋진 이유로 조선의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조선의 군대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다시피 명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왜 보냈느냐? 자, 명나라의 수도 어디였다 그랬어요? 베이징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뭐라고 부르나요? 그죠? 여기 우리가 우리말로는 요동, 중국어로는 랴오뚱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죠? 자, 이 랴오뚱이라고 하는 지역을 명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다시 말해서 이 랴오뚱반도 지역은 베이징과의 거리가 어때요? 상당히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베이징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건 어디에서 막아내야 된다? 그렇죠. 랴오뚱반도 전에 막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이 어디까지 왔어요? 평양까지. 서울 넘어서 그쵸, 평양까지 왔어요. 그죠? 평양은 랴오뚱과의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 상당히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일본군이 평양성을 넘어서자 이러다 일본군이 진짜 랴오뚱까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은 어디에서 끝내야 된다? 조선 땅 안에서 끝내야 된다. 랴오뚱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던 전쟁의 상황이 전세가 처음으로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후에 명나라 군대는 자신 있게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한성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쯤에 있는 벽제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본군을 만만히 보았다가 명나라 군대가 큰 패배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한성까지 되찾으려고 하였으나 한성, 서울을 되찾는 데에는 실패하게 돼요. 명나라는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군의 위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했구나. 막상 싸워보니까 얘네 조선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을 자신있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일본군의 경우에도 점차 뒤로 밀려나가는 이러한 상황, 전선이 교착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군이 활약을 해서 권율 장군 등이 활약을 하는 행주대첩에서 일본군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고 이후에 서울을 되찾는 등의 성과를 조선군이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한번 전쟁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때 평양을 넘어섰던 일본군들 다시 남쪽으로 돌아와서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경상도 지역까지 일본군이 후퇴를 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후퇴를 하였어요.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목적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오뚱 반도를 지키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일본군이 지금 어디까지 물러났어요? 경상도까지 물러났어요. 그죠? 랴오뚱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멀어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알다시피 명나라는 일본이랑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일본군이 랴오뚱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일본과의 전쟁이 부담스러웠던 명나라는 전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게 되면서 조선 전체를 다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만이라도 차지하는 게 어떨까?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일본군 완전히 조선을 싹 다 몰아내는 게 조선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명과 일본은 이쯤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랑 일본 사이에서의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3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휴전 협상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휴전 협상은 결국 결렬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일본은 명나라를 잘 몰랐고 명나라도 일본을 너무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제시했던 협상의 조건이 좀 비슷해야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두 나라가 제시했던 협상의 조건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을 좁히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이 명나라에 요구했던 협상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천황과 결혼시켜라. 조선의 남부 4개의 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거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네, 요거 일본에게 넘겨라. 명과 일본의 무역을 다시 시작할 것,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의 볼모로 보낼 것이었어요. 상당히 요구가 크죠. 그죠? 자, 이 중에서 명나라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만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1, 2, 3, 4번 중에 1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 2번도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지만 1번은 명나라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한족의 황제를 이민족에게 시집 보내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 화번공주라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화번공주 어떨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일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접고 보내는 게 화번공주 아니에요. 그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존심 상황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굴욕적인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명나라가 일본에 제시했던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조선에서 물러나라. 히데요시를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하지만 무역은 요구하지 마라. 조선과 화해하고 앞으로 조선을 침략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시한 건 뭐뿐이에요?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해 주겠다 라고 하나만 제시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고작 이거 얻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전쟁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명과 일본 사이에 서로 제시했던 조건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3년 넘게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결국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상도에서 전열을 재정비했던 일본군이 협상을 깨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으니 그게 바로 1597년 정류재란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1년 만에 일본군은 철수를 하게 되고요. 7년 가까이 전개되었던 임진왜란도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경우에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른 질서 재편이 진행이 되면서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체제가 더욱더 확고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사실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전쟁 누가 잘못한 거지?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이 전쟁을 미리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 아니었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체제가 더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일 나쁜 놈들이 일단 누구예요? 쳐들어온 일본이에요. 그죠? 따라서 제일 나쁜 놈들이 일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잘 못 들어서 잘 못 다스려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라는 게 가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외부의 적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내부적 통치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양반 사대부들의 잘못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었다. 그게 전쟁으로 인한 사회 모순이 가려질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재건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위아래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양반 중심의 신분 체제를 성리학을 내세워서 더욱더 강하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통해서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 체제가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또한 일본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감정, 물론 그전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외구의 피해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식량을 구하지도 못해서 가끔씩 쳐들어오는 도적대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그죠? 쑥대밭이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임진왜란 이후에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물론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었고 열심히 싸운 조선군들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명나라의 참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기가 어렵고 실제로 나라는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명나라가 이 조선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준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었느냐? 제조, 지은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조,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고 지은, 무엇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조, 지은이란 무엇이냐?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뜻이에요. 명나라 덕분에 나라가 제대로 다시 명나라 덕분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는 명나라에게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무척이나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물론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조선은 큰 나라로 섬기고 있었죠. 사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모습이었어. 명나라를 사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명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명나라와의 관계보다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러한 외교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명을 도와야 한다, 또는 명에 의인해 보답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거 어디에 있었던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충남 어디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만동묘라고 하는 곳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군대를 보내주었던 명나라 황제인 만력제와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자 만들어진 사당이 바로 이 만동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양반 사대부들이 죽은 명나라의 황제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당을 만들었어. 이것은 당시 양반 사대부들이 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명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선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라에 돈이 없는데 전쟁을 치르느라 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서 더더욱 나라의 돈이 부족하게 지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 명나라의 경우에는 만주에 있는 여진족들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랴오뚱의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동에 머무르고 있었던 명나라의 강력한 최정예 부대가 임진왜란을 치르느라고 군사력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진왜란 이후에 여진족들의 힘이 나날이 커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 쓰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센고쿠 시대 이야기할 때 여러 다이묘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한 다이묘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히데요시랑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히데요시가 제시했던 굴욕적인 항복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일단 히데요시에게 항복을 했던 다이묘가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항복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엇하고 싶었을까? 죽여? 좀 더 정확하게는 복속?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인이 뭐라 그랬어?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이라 그랬잖아, 그지? 가장 조선 땅에 보내고 싶었던 다이묘가 누구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놈이니까. 자,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끝내 조선 땅의 침략을 동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새로 받은 땅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끝내 조선 땅에 단 한 명의 자신의 부하도 보내지 않았던 다이묘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던 거예요. 따라서 임진왜란 기간 중에 다른 다이묘들의 힘이 조선 땅에서 소모되고 있는 동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자기 땅에서 차근차근히 그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나름 열심히 싸우면 적어도 경상도 정도는 먹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명 죽었다고 썰물 빠지듯이 조선 땅에 있던 다이묘가 한꺼번에 우르르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많이 죽으면은 다 끝났다 생각해서 자기 사가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는데 조선 상이 남아 있으면 조선 전쟁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다니까. 전쟁 이어나가려면 이어나갈 수 있었다니까. 일본이 질 것 같아서 공백?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 조선 땅에 쳐들어왔던 다이묘들은 전부 다 일본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선 땅에 전쟁을 하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갔다 와. 내가 너네 땅 그대로 잘 보존해주고 있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출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땅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일본 땅에 지금 누가 남아있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남아있어. 그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땅을 먹으려고 하면은 조선에 나와있는 다이묘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자마자 자기 땅 지키러 이 조선 땅에 나와 있었던 다이묘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동안 모았던 힘을 바탕으로 과거 히데요시를 따랐던 히데요시의 아들을 현재 따르고 있는 다이묘들과 일본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한판의 승부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쿠가와는 자신을 따르는 다이묘들을 이끌고 과거 히데요시를 따랐던 지금은 그의 아들을 따르는 다이묘들과 한판 승부를 벌였으니 그게 세키가하라 전투였고, 여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새로운 일본의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새로운 막부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도 막부냐? 수도가 에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도는 어디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였고요. 땅이었고요. 오늘날 도쿄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도쿄가 일본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정권의 교체, 새로운 막부의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만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만주에는 여진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명나라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야오뚱반도에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동안 명나라가 군사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만주의 여진족들에 대한 만주의 여진족들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여진의 한 부족장이 다른 여진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자기 밑에 항복을 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1616년에 세워진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누르하치의 경우에는 조선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이 위기를 겪자 조선 정부한테 많이 힘드니 내가 도와줄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조선 정부는 너네 도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데, 이때 만약에 여진족이 참전했다면 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죠. 자, 아무튼 이후에 후금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평상시에 여진족들의 경우는 여러 작은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힘이 굉장히 약하지만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거든요. 과거 금나라가 그러했듯이. 자, 그래서 후금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포함한? 요동, 야오뚱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 요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그 요동이 어떻게 됐어? 뺏겼어요. 그죠? 명나라에게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너네가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조선은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죠?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를 도울 만한 상황인가요? 이즈막 전쟁이 끝나는 도울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명을 돕지 않을 수 없어요. 무리해서 조선을 돕습니다. 명나라를 돕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를 돕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힘이 강한 누구를?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조선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내용은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